미국의 소기업 낙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89포인트로 발표가 됐어요. 뭐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한데 지금 계속 하락 추세로 떨어져 내리고 있어서 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뭔가 터질 수도 있는 이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 지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모니터링 해드릴 텐데, NFIB라는 곳이 어디냐?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 즉 소기업들을 대변해주는 곳입니다. 1973년부터 약 50개 주, 약 2천여 개의 소기업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NFIB 소기업 낙관지수를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판매 전망, 고용 전망, 재고 전망, 대출 전망, 자금 조달, 판매 가격 등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설문조사 내용처럼 아주 다양한 지표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어요. 그걸 종합한 지표가 소기업 낙관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걸 매월 초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는 20개 이상의 업종, 400개 이상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얘는 좀 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NFIB 소기업 낙관지수랑 함께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큰 기업과 작은 기업들 모두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을 아주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지표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게 좋죠. 특히 이 소기업들이 경기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NFIB 이 지표를 보면 조금 더 빠르게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을 해 드릴 텐데, 특히 세부적인 여건이 어떠냐 요거를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소기업들의 사업 여건, 확장 전망, 매출, 재고 전망 등 이런 지표들을 모아놓은 게 소프트 지표예요. 이게 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렇게 안 좋습니다. 전체적인 이 업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인데 이게 굉장히 안 좋다. 지금 현재 소기업들의 사업 환경은 엄청나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요건 일단 우리가 알고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자고요. 낙관지수가 그런데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어떻게 주식시장에 응용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낙관지수, 즉 실물경제를 보여주는 소기업 낙관지수는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경기가 앞으로 안 좋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릅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때가 많아요. 특히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내가 반드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지표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오를 때, 즉 상승 컨버전스가 발생할 때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표와 주식시장이 같이 움직일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부자분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오히려 돈이 좀 없으신 경우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항상 내가 올라갈 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아무 때나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좀 심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렇게 상승 컨버전스, 즉 지표도 오르고 주가도 오를 때 투자하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실물 경제를 알 수 있는 소기업 낙관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체 왜 하락을 하고 있을까? 이 이유를 알아보면 현재 소기업을 운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순서대로 설문조사를 해주세요 했더니 여기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20에서 30% 수준으로 가장 큰 문제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소기업들이 일을 하기 힘들다, 돈을 벌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기 높은 금리와 대출 등 이런 금융적인 부분이 역시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잦아들고 금리 인상도 중단되고 금리도 앞으로 떨어지면 소기업들의 업황은 괜찮아질까요? 특히 여기 소기업들의 수입 지수도 보면 최근에 2022년 3년에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만 잦아들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지표들만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지표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소기업 대표님들이 사업을 지금 확장하는 게 좋다고 보냐,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검은 선이 현재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하는 의견인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면 안 된다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대표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사업 확정하지 마. 사업도 하지 마.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대표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만 잡히고 금융적인 부분, 즉 금리만 좀 해결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소기업 대표님들은 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사업 확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음으로 매출 전망도 보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기대되는 매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예요. 이 소기업 대표님들은 앞으로 매출도 떨어지고 사업 확장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물가 지표를 보면 소기업 대표님들 대부분이 지금 물가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소기업 대표님들은 이런 응답을 내놨을까요? 일단 지표 보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고용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용과 채용에 대해서도 늘리지 않을 거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뭔가 나빠지기 때문에 고용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일 거고 그리고 급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올려주지 않을 거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요게 앞서서 설명드린 요 소프트 지표, 즉 경기를 반영해 주는 지표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기업 대표님들은 결론적으로 향후 불황이 올 거라고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도 나빠지고 고용도 늘리면 안 되고 사업 확장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잦아들 거다, 좀 둔화될 거다라는 거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중단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되고 대출도 어느 정도 그러면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소기업들 전체적으로 지금 불황이 올 거라는 걸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던 금리가 내려가던 전혀 상관없이 절대 사업이 안 좋다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금리만 내리면 모든 게 좋아져. 다 좋아져 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죠. 바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과 이렇게 실제 소기업 대표님들하고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전망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오르고 실물 경제는 둔화되는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물 경제가 나빠져요. 앞으로 불황이 와서 뭐 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이익이 계속 나빠지고 매출이 나빠지는데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선반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진짜 핵심 쟁점이 되고 있죠. 우리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주식시장이 정말 다 선반영했다. 그럼 모르겠는데 아직 선반영을 다 안 한 거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08년 금융위기처럼 와장창 막 반토막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 조심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격적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지표들 다 안 좋아지고 그래 불황이 오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주식시장 선반영했어. 지금 최저점이야. 지금 매수해야 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죠. 이것 때문에 입장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저는 굉장히 돈을 잃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도 돈을 잃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실물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 주식시장이 아직 선반영 안 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주의하자. 그래서 폭락 오면 그러면 땡큐잖아요. 저점에서 쓸어 담으면 인생이 바뀌니까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투자는 하다 보면 원칙과의 싸움이에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뭐 모멘텀 플레이 뭘 하시던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내가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냐 못 지켰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결정돼요. 왜냐? 원칙을 어기고 싶은 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특히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경기가 회복이 될 때 이때는 주식과 채권 어느 게 쌀까요? 주식이 가장 쌉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강을 지나서 침체를 지나서 주식시장이 뭐 반토막 나고 폭락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낼 수 있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실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는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가장 쌉니다. 이렇게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들은 가장 가격이 낮은 자산으로 자금 이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지금은 채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채권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시점에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면 주식시장이 확 과열이 되는 구간들이 와요. 다시 한번 이렇게 확 랠리를 펼치죠. 이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상식적으로는 채권 가격이 훨씬 싸지만 주시장이 한 번 더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원칙을 어기고 싶죠. 원칙을 어겨야 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은 경기 둔화 국면이라서 주식보다 채권 가격이 확실히 쌉니다. 이럴 때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원칙대로, 물론 상승에 소외되면 안 되니까 소액으로 단타는 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금은 원칙대로 더 싼 자산, 채권 등에 많이 넣어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투자가 맞다, 이게 답이 없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시던 장기 투자를 하시던 어떤 방법을 하시던 자기의 투자의 방식에 맞게, 자기의 생각에 맞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채널 의견은 여러분과 성향이 똑같다면 그때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채널에선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리액션을 제대로 하죠.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말로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과 거기 속한 기업,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공개된 영상에선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